서울대 학생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서울대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먼저 집중하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하나 정해서 그걸 쭉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누가 이 방법이 좋대 라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냐면 이미 자기 자신의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 자신이 하는 공부법이 그런 걸 정확히 잘 반영한 공부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공부 이야기로 돌아온 김유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진님은 어떤 학원을 다녔고 어떤 인강을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제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난감해요. 왜냐면 제가 서울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저랑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공부해서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온 친구들도 정말 많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듯이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그렇게 특정 방식을 옹호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대 학생들의 공통점, 정확하게는 공부법에 관한 공통점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울대생들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각각의 공부법은 전혀 다를 수 있지만 그 공부법을 선택한 기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공부법을 선택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그 공부법을 선택해야 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뭐고 자기가 이 공부법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외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과외를 왜 하고 있는지, 학원을 다닌다면 왜 다니고 있고 이 문제집은 왜 풀고 있는지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생들은 그 정반대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서울대생의 마인드를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무조건 참고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참고할 때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를 해주면 좋은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갑자기 중국어가 공부하고 싶어져서 친구들한테 같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싹 다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스케줄을 맞춰놓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냥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 혹은 나는 인강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하는 게 조금 시간 낭비 같아서 그냥 혼자 할래. 이런 식으로 다들 거절하더라고요. 공부와 관련된 것에는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친구가 하자고 해서 같이 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른 누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와 맞는 공부법과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수학 모의고사 점수가 9월 모의고사는 80점대, 10월 모의고사는 70점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매번 90점대 1등급을 놓치지 않다가 수능을 한두 달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2등급, 3등급으로 성적이 내려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셨다면 멘탈이 정말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못했다라던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라던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한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이 어차피 저랑 제일 잘 맞는 방법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에이 재수가 없네 였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내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저는 고3 때 초반에 인강을 잠깐 들은 것 이외에는 강의를 듣지 않고 제 혼자 문제집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 10월쯤 되다 보니까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스킬이 조금 약해진 거였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수학 공부 방식이 문제를 풀고 그걸 채점하고 또 오답 정리를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변화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이 방법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기 때문에 단기 과외를 받는다던가 학원을 새롭게 다닌다던가 하는 건 불필요했죠. 그래서 역시 이때에도 문제집을 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삼쉬사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짜리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인데요. 한 달 동안 그 문제집만 풀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문제풀이 스킬을 한 번 더 다졌고 그 덕분에 수능 때 다시 96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공부법에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인강을 새롭게 듣는다던가 학원을 새롭게 등록했더라면 그렇게 효율을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공부 방법은 처음 적용할 때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있고 그 이후부터 효율이 급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공부법을 오래 팔수록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필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더 보기 좋겠다. 이 공부법에서 낭비되는 이런 시간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꿀팁이 만들어지고 또 쌓이기 때문에 효율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학원만 12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면 학원을 다니는 그 사이사이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그런 시간 관리의 고수가 되어 있겠죠. 저처럼 학원을 안 다닌 타입은 학원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부법을 번갈아서 시도해보다 보면 이렇게 적응 기간만 거치다가 에이 뭐야, 이 공부법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라고만 생각하고 정작 효율이 올라가는 이 구간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효율이 낮은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공부법을 쭉 파고들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공부법을 시도해보더라도 빠르게 자기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에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참고하는 건 다른 사람에 관해서만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아셔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상대 경쟁인 달리기에 비유했을 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누군가는 뛰어서 가고 누군가는 말을 타고 가고 누군가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언뜻 보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일 것 같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으면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시동을 켜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요?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에게 말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줘봤자 시행착오 하는 시간만 낭비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할 줄도 아는데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레이스에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든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있는지 말을 탈 줄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몸으로 뛰어서 가는 것과 같이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학원을 가든 인강을 듣든 과외를 하든 대형 학원에서 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등록하든 대치동 현장 강의를 듣든 그 방식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 공부 유튜버가 여러분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자전거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니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쭉 밀어붙이는 게 길게 보면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법을 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 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어차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아니니? 라는 건데요.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게 저와 저희 어머니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방법을 정해주신 적도 거의 없고요. 이 모든 공부 방법은 대부분 제가 스스로 찾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 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공부 방법을 보는 눈도 생긴 거고요. 그런 게 전부 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제 영상을 부모님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자녀분께 공부에 관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학원을 다녀봐 저 문제집을 풀어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니? 이 방법은 어떤 것 같아? 새로운 공부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니? 학원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되겠니? 아니면 혼자 해보는 게 좋겠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쌓아온 경험이 있고 또 들은 정보도 많으니 자녀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해 보이고 혹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권해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자녀분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부모님이 말한 대로 이 공부법, 저 공부법을 전전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공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은 공부법을 새롭게 알게 되시면 이렇게도 해볼래? 하고 조언은 해주시되 직접 스스로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녀분께 맡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법 유튜버라면 여러 가지 공부법을 비교해주고 장단점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택한 방법에서 제가 쌓은 노하우이지 제가 해보지도 않은 방법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에서도 암기 페이퍼 만들기라던가 문제집 풀기라던가 제가 선택한 방법에 관해서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고요. 그래도 공부법을 여러 가지 전전하는 게 좋지 않다 라는 정도는 제가 서울대에서 친구들을 지켜본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생각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공부법에 관한 저의 생각 조금 공감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영상으로 만들거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 멘토 김규진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